여러분에게 드릴 얘기는 꿈과 비전,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는 게 뭘까요? 꿈은 여러분 꿈이 뭐세요? 라고 질문하는데 꿈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자, 단어적인 의미고요. 꿈인데 그게 제가 얘기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꿈에 대한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꿈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입니다. 라고 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꿈을 이룬 건가요? 무슨 소리냐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대통령들이 어떤 지금 현재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꿈이 대통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을 인정받는 링컨 대통령이나 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나 뭐 그런 분들의 케네디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바뀌고 나중에 기억에 남고 누군가가 좋아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역사적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 난 대통령이 돼서 한탕하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꿈을 이룬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룬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방향성이고요. 나중에 바라고 되고 싶은 방향성이고 꿈은 계속 성장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사실은 생애 뒤에 생후에 알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내가 단기적인 꿈이 있어. 이건 딱 이것만 이루면 끝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이걸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할 정도의 꿈이 있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꿈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고요. 미래 청사진이에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목표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라는 첫 번째 비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들 대통령으로서 짧은 전략적으로 이루고자 싶은 목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취업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꿈은 아니잖아요. 내가 나중에 정말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가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고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김태현 상무 아까 말씀하신 김태현 상무 강의를 3번을 들어봤어요. 3번 다 들었는데 나 3번 다 내가 쓴 돈은 총 1,300만 원이었어.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400만 원에 2번 불렀거든요. 그런데 값이 올라서 그 사이에 100만 원이. 그냥 오르면 100만 원 올라가요. 500만 원. 그래서 1,300만 원 불렀는데 정말 그분을 부르면 1,300만 원의 효과, 500만 원 효과, 400만 원의 효과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그분의 처음에 제가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김태원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을 때 저는 김태원 상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핸섬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목소리도 훨씬 더 좋아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저보다 목소리 좋고 그리고 저보다 연봉도 세고 좋은 회사 다녀. 딱 한 가지 비슷한 게 있다면 생각보다 TV에서 보는 거와 그 키가 크지 않아. 생각보다. 거기에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예, 위로 받았는데 그분이 항상 오시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김태원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네? 부활의 김태원이 먼저 나와요, 당연히. 김태원이 더 유명하니까.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좀 더 재미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네? 김태원이 더 유명하긴 하죠. 더 재미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이유인데. 자,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근무하신 분이라고요? 검색을 제가 어디서 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지금 정진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검색하려면 어디서 검색해요? 그분 어디 상무라고요? 구글의 상무인데 네이버에서 검색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그분이 먼저 나와요. 이해 가세요? 딱 웃긴 게 뭐냐면 와서 그냥 딱 오셔가지고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잘 모르시죠?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검색을 해. 근데 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나 구글에서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맞잖아. 우리 검색해서 김태원이 뜨기는 해. 왜? 네이버니까. 구글에서는 구글 상무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구글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글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냐면 구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글은 딱 한 가지예요. 구글을 만든 2명의 그 창업자들이 생각했던 건 빠른 검색이었어요. 그냥 검색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 치면 정말로 우리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에 치죠. 그럼 뭐 나오죠? 광고들을 쭉 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광고 쭉 무시하고 밑에 가서 블로그나 이런 걸 보잖아, 사실은. 그 검색, 인물 검색이나. 근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실용적인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예 또 네이버를 검색을 해요. 그게 예전에 네이버가 광고를 잘했고, 그거를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네이버에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준이 세어 있나요? 나는 구글에 검색할 것과 네이버에 검색할 것을 비교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사람들마다 이거는 구글에 검색해야 돼,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해야 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검색해야 되는 아직 없죠. 옛날 다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왜 구글에 검색하면 좀 더 빨라,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조금 더 실용적이야 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그런 목표를 세우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글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네를 검색 광고로서 홍보를 해달라고. 근데 정말 웃으면서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구글이 뭔지도 몰랐거든. 지금의 구글인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데려가달라고 부탁할 걸. 근데 사실 김태현 상무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아무도 구글에 입사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추천한 사람이 없었대요.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구글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 뭐 구글을 검색해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단순히 그냥 목표가 남의 보이는 목표가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였다면 과연 구글에서 나한테 오라고 했으면 난 갔을까라는 고민에서 난 절대 안 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단순히 보이는 목표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도 분석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자, 이제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존 고다드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존 고다드라고요. 예전에 15살에 127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45세인가 됐을 때 그 127가지 중에 114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5살 때 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냐면 그때 본인 할머니와 이모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나는 살면서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산 것 같아 라는 할머니와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어야겠다라고 해서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15세의 나이에 127가지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면 왜 127가지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사실 5개, 6개 밖에 못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나에게는 10개 이상의 버킷리스트가 있다. 손들어보세요. 몇 개 있어요? 제가 스스로한 건 아니고 네. 옛날에 문서를 풀어보는 때 적었던 게 있었는데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꾸역꾸역 적다고 꾸역꾸역 듣다 보니까. 네. 60, 70개 많이 적었네요. 그래서 몇 개 잃었어요? 많이 이루지 못했고 작년 한 해 동안 좀 오, 훌륭합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실 거 있는 건 어떤 거죠? 네. 대단한 거 아니, 대단하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대단한 것도 얘기해 주면 좋고. 네. 제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업하는 거를 하는데 원래는 아예 없었는데 3단계를 거쳐서 1년 안에 제일 높은 등급을 땄습니다. 네. 자, 버킷리스트를 적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여행이라고 적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세계 여행, 유럽 여행.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하죠. 존 고다드가 127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적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보면 그는 세계 여행이라 적지 않았어요. 세계 여행이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몇 개국을 가면 세계 여행한 건가요? 몇 개국 가면 세계 여행이에요? 뭐 예를 들어 누구는 최소 30개, 누구는 최소 60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30개를 적은 사람은 30개의 국을 가면 버킷리스트가 사실 한 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30개가 되는 거예요. 나라 30개만 적으면. 그럼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한번 스키를 타러 가는데 일본에 3시간을 경유했어요. 유일하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게 일본을 간 거예요. 저는 일본을 간 건가요? 아닌 간 거예요? 경유했습니다. 3시간. 일본에서 일본 라면도 먹었어요. 물론 터미널이었지만. 전 일본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네? 누구는 간 걸로 인정할 거고요. 누구는 간 걸로 인정 안 할 수 있죠. 결국은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의 시간을 보내야 우린 그 나라를 일주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외국 사람이 한국 여행을 왔어요. 왔다 인천공항 찍고 서울 갔다가 경기도 용인 찍고 다시 그 나라 돌아갔습니다. 한국 와서 한국 여행 한 건가요? 우리가 볼 때. 최소 어디쯤은 뛰고 와야 돼요. 숭실대 안 갔으면 한국 안 온 거잖아. 그렇죠? 숭실대 한번 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준을 늘려가기 시작하고 기준을 좀 더 쪼개기 시작하면 제 버킷리스트가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그것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많은 거지만 더 얘기는 짧게 내가 목표한 하나를 이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언가 명확한 계획을 세울 때 러프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계획을 쪼개시고 그 다음에 목표를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가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뤘다면 나는 매일같이 하루에 목표를 이루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좀 잘못 설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계획이죠? 우리는 올해 안에 10kg를 감량하겠다. 이거 매년 초에 한번 하는 저 역시 매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적은 없지만. 네. 자, 그런데요, 목표를 뭐라고 하냐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다이어트가 목표예요. 그리고 계획이 나는 다이어트의 계획은 10kg를 감량하겠다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목표와 계획을 좀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사실 계획 중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기 계획 좀 더 진전되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고 디테일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가 아니라 뭐가 되면 10kg를 감량하겠다가 목표가 돼야 되죠. 그리고 계획 속에는 내가
1개월에 1kg씩 뺄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루에 식사량을 조절할 거고 유산소 운동 30분, 무산소 운동 30분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끔 목표와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가 무엇일지 계획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생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그때 3%는요, 자신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했고요. 그것을 작성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것이고 이 비전을 나는 품에 갖고 다녀. 나는 항상 내가 보는 곳에 놓고 다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3%는 비전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것을 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비전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혹시 아까 버킷리스트가 60 몇 개 갖고 계신다. 그것도 이런 어떤 본인의 비전을 갖고 품고 다니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때 거기서 그런 거 얘기했었죠? 적어라. 실천은 안 한다. 근데 추상적인 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여가지고.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에 졸업생들을 찾아가서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엘리트라고 하는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의 10년 뒤를 돌아봤더니 자,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나머지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요. 구체적인 비전과 글로 작성했던 3%는 나머지 97%의 졸업생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많이 보면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적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글로만 적는다고 이거 될까요? 왜 과연 이 3%가 그런 성공을 가져왔을까요? 그거는 글로만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글을 놓고 항상 지켜봤을 겁니다. 저거 내가 지켜야 되는데 매년 내가 이런 목표가 있었지? 맞아. 내가 작년에는 이런 목표와 비전을 세웠었는데 잘 지키지 못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적었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생각하고 계속 실천해 나갔을 것입니다. 저도 작은아마 저의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12년 차로 이 교육업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목표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2011년도부터 저에게 한 가지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비전 액자를 만들자. 이건 제가 만드는 비전 액자입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대표님이 시켰기 때문에 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내 스스로 혼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전 액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만들었고요.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 계획을 아직 비전 액자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왜 못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거에 대한 어떤 아까 목표를 세우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저도 비전 액자를 만들어! 라고 하고 그냥 만들었으면 못 만들었을 텐데 비전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게 뭐고 계획했던 게 뭐냐면 비전 액자 강의를 반드시 매년 초에 하자. 아니면 항상 중간에 한 번은 하자.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게 항상 매년 8월마다 비전 액자를 만드는 강의가 있었어요. 액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 스스로도 어떻게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스스로 저는 제가 계획을 세우고 강의를 만들고
회사와의 어떤 컨택을 하고 B2B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저는요. 그런데 그때마다 비전 액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비전 액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저 2015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왔던 저와의 약속이었고요. 2019년도에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2020년도 8월에 한 번에 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따지면 저는 1년을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 그 비전 액자를 계속 만들어 왔었던 거고요. 2019년도,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전 액자를 만들었을 때 큰 변화가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건 뭐냐면, 그래도요, 제가 취업으로 TV에 한번 취업 강사로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컨설턴트를 교육시키고 컨설턴트를 가리키는 취업 강사로 TV에 방송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잡지나 신문에 나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2020년이 딱 됐는데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그게 뭐예요? 코로나. 발생했는데, 자, 코로나가 정말로 죄송하게도 누구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저희 취업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진짜 힘들고요. 어렵고,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조그만 회사에서 뭔가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들 취업사관학교 끝나는 그날 제가 이 얘기를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놀라운 일이 3가지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엄청난 컴맹인데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강의하는 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왜? 필요하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책이라든지 그런 TV를 잘 보진 않지만 가끔 이런 어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무조건 캡처를 떠요. 습관적으로. TV를 보면 TV를 녹음을 해요. 습관적으로. 아까 여러분들 봤던 그 화면들 같은 경우 보면 딴 데 갔으면 넘어갔을 텐데 이 일을 하니까 습관적으로 캡처를 하고 다운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점점 공부를 하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전 세계를 막 쥐흔들고 있잖아요. K-팝이. 그게 언제 시작된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 K-팝이 해외로 뻗어나갔던 시기가 바로 IMF 때랍니다. IMF 때 유명 가수들을, 유명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나라가 IMF가 오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하고 있으면 욕먹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먹었는데 망했다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팔아야 될 팔로를 찾다 보니까 한국이 아닌 외국을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를 사주시겠습니까? 그게 K-팝의 시초이고 지금의 K-팝을 가져왔다 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떵 드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에게 다가왔던 가장 큰 변화 하나는 제가 컴퓨터를 아닌 요 IT든 뭔가 유튜브든 내가 해야 될 모든 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작은 회사예요. 그런데 큰 기업이나 작은 회사나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공통 라인에 서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위에 있었고 그들이 훨씬 더 앞서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도착하니까 코로나 시대 딱 되니까 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저에게 교육을 받는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아까 강의 듣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생겼는데 역시 강원랜드 아세요? 하이원? 강원랜드 아세요? 강원랜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이유는 뭐냐면 다른 때 같으면 저희는 그런 강원랜드나 그런 그 시설들하고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가 손을 내밀면 거들떠도 안 봐요. 왜? 몇 명, 회사 직원 두세 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걔네들한테 강원랜드에다 같이 하겠으면 웃을 거 아니에요? 그쪽 매출은 몇 조 원인데 우리는 몇 억밖에 안 되는 회사 같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연락이 왔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몇 조 원인 회사라도 다 소용이 없이 그들은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시설 자체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이원이 아닌 오크밸리라고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좀 도왔던 게 있는데 그걸 찾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이원에서. 아, 내가 이제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뭐였냐면 남들은 이걸 왜 하냐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얘기했었고요. 그거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크밸리나 하이원 이런 어떤 리조트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대한민국 대학에는 관광계열 학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와 조인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한다면 분명히 나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2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원랜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아주 작은 거지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그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한 번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만다라트,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맵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혹시 아까 입사서 때 마인드맵 보여줬나요? 네, 보였죠? 자, 마인드맵의 특징은 뭘 것 같아요? 마인드맵의 특징. 마인드맵의 특징은 확산적 사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가 그 다음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적인 사고가 발전시킬 수 있는 확산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만다라트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워크시트예요. 자, 만다라트의 특징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버킷리스트가 많은 우리 친구분, 그 중에 내가 정말 남들은 지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그 버킷리스트 하나 얘기해 볼래요? 제가 지킨 것 아니요, 앞으로 지켜야 될 것. 그래도 하나만. 부모님 크루즈 여행식. 자, 그러면 이 가운데다가 쓰시는 거예요. 부모님 크루즈 여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만다라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 크루즈 여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1번부터 8번 중에 하나를 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뭐 취업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크루즈여행 부모님만 보내실 거예요? 부모님만 보내드릴 거예요? 같이 가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루즈여행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돈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크루즈여행이 어렵다. 돈이라고 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영어 점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8가지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이 가운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다 집어넣었으면 다시 그것을 이루기 위한 8가지를 찾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토익 학원 등록하기, 그렇죠? 뭐 단어 10개 외우기, 하루에 10개 외우기, 아니면 뭐 시험을 몇 번 보기, 이런 식의 8가지. 이 한 가지 주제를 오면 이 8가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목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그리고 그 8가지 하나를 이루기 위한 8가지의 모습을 적는 게 바로 만다라트라고 해요. 만다라트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의 괴물투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엄청난 투수로 유명했는데 이 친구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8개의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몸을 만들었고요. 제구를 만들었고요. 구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피드를 유지했고요. 변화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했을지, 제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지, 그리고 구위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할지, 그리고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할지, 그리고 변화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발을 준비해야 될지를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투수로서 계속적인 승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건 멘탈입니다. 던졌을 때 맞을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는데 그때 멘탈을 지켜내지 않으면 자기는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멘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또 한 가지, 드래프트 1순위라는 건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한들 인성이 좋지 않고 구단에서 날 싫어하지만 찍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성적만 좋을 뿐이지 우리 구단에 들어왔을 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멘탈적인 커뮤니케이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 절대 그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간성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인간성에서는 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8가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했던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든 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선 나에게는 운이 필요해 라고 해서 운을 목표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건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운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적은 건 뭐냐면 쓰레기 줍기, 그리고 부실 청소, 모여있는 야구 부실 청소, 그리고 인사하기, 선배님이라는 누구든 보면 인사하기, 그리고 심판들을 보면 항상 인사하고 시합에 임했다,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좋은 사고를 갖자. 결국은 오타니 쇼헤이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운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도 노력하자라는 정말 이러한 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그 운이라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드래프트 1순위가 되었죠. 모든 구단에서. 이렇듯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앞으로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서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5번의 상담을 받는데 마지막 여러분의 과제가 목표 설정, 그리고 만다라트 또는 커리어 로드맵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지금 당장 써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들과 하나에 만들어서 마지막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학년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잠시 가져왔어요. 1학년 때는 우리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예요. 아,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들어왔는데 혹시 지금 1학년 없으시죠? 2학년, 3학년, 전부 3학년, 4학년. 4학년이세요? 4학년 이름만 가고 취업을 또 오셨어요? 4학년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번에는 현장 실습 준비하고 현장 실습을 취업 바로 안 하시고요? 경험이 필요해서 아주 안타깝지 않아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생각된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만약에 조금만 우리가 1학년 때 생각하는 것들 있죠. 혹시 대학교 제가 이제 3학년 된다고 하니까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어떤 얘기를 드릴게요. 대학 시절 혹시 절대 그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대학 시절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생만의 베네핏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학생활이 되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시기죠. 대학생활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중요하다는 시기라고 얘기하죠? 네. 대학생활 중요하잖아. 대학생활 중요한데 왜? 대학생이라는 이름하에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중요해요? 프로그램 이런 거에 나가면 더 많은 지원들이 있어요. 우리 실직자 되면 지원 되게 많이 해줘. 지원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녀봤죠? 고등학교 때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을 해요. 한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 합시다. 어떻게 되죠? 하여튼 생각할 수도 없죠. 해본 적도 없죠. 그런 생각. 꿈도 안 꿔봤죠. 직장을 일주일 무단 결근해요. 어떻게 돼요? 잘려요. 학교, 대학교 일주일 무단 결석해. 어떻게 돼요? 뭐 변화 있어? 인생에? 무단 결석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나? 어떤 변화도 없어요. 일주일이잖아. 그러면 그냥 한 번씩 결석하겠지. 결석 한 번씩 하겠죠. 일주일에. 그 결석 한 번은 빵꾸 나요, 안 나요? 그럼 빵꾸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 빵꾸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좋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요, 첫 직장이 여러분들 알만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는 포스코가 첫 직장이었고요. 저는 체육과 출신입니다. 전국 체육대학 학생 중에 다 제가 들어갔어요. 제 대학교 1학년 학점이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2점. 네? 2점? 네. 좀 더 낮추세요. 예? 1.5, 조금 더. 학고 안 맞았어. 1.4 아니에요. 제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은 정확히 1.0이 나왔어요. 1.00. 기가 막혔어요. 8학점 빵꾸. 1학년 2학기 때. 근데 저는 대기업을 갔어요. 내 인생이 전혀 물론 갔다 와서 그 2점은 언제 나왔냐면 복학해가지고 2배 늘렀어. 2점대로. 근데 졸업했을 때는 3.64의 학점을 졸업을 했어요. 평균. 그러니까 미친 듯이 4학년 때 정말 4학년 때 1, 2학년 때 할 공부 다 했지. 예. 1년 동안 남들 3년 할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학점이 올라가서 대기업을 가긴 했는데 그렇다면 제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취업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 없죠. 제 전공도 상관없었어요. 왜? 제 전공과 상관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전공, 내 평생 직장 아니거든요. 혹시 그러면 두 분한테 여쭤볼까요? 두 분 성적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물어보면 혹시 대학교 때 성적이 어떻게 해요? 대학교 성적이? 3.0. 네? 3점대 언저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죠? 우리 몇 점? 3.0 이하인데 직장이 어디였어요? 대한항공 나갔어요. 학점이 전혀 상관없었죠. 네, 내 인생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게 대학교 때 유일한 학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요. 교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수업보다 더 좋아서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 수업 안 들어도 좋다. 나는 학점 주겠다. 다만 나는 너희의 학점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너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이 수업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업사관학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경험과 좋은 기회 있다면 그걸 잡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담당하는 컨설턴트 분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충실히 따라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학교 시절은요, 대학 때 유일합니다. 내 인생이 유일해요. 무단 결석, 무단 결근, 무단이라는 어떤 단어가 용납이 되는 유일한 시대인 것 같아. 대학생이라는 게. 왜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대학원은 들어갔는데 대학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대학생만 그게 되더라고요. 딱 내 인생의 4년, 솔직히 4년 아니었고 정말 억울하게 97년 10월 1일자로 저 2학기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취업을 해서 2학기를 못 보냈어. 그게 되게 억울해. 3년 하고 조금 더 다녔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4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아닌 여러분의 경험과 경력과 내가 해야 될 목표를 세우시는 시기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 때 이렇게 진로를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진로 설계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하고 구직기술 함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구직기술 함양은 4학년 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자기 검색도 하고 진로 설계를 하고 직무 역량 강화 이게 결국 공부나 토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창시절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놀기도 해야겠지만 영어 그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고요. 전공 공부도 해야죠.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이외에 다른 걸 하라는 거죠. 수업하면 빠진다고 학점이 빵꾸 나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 수업을 A뿔 받는다고 내가 그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A뿔이 아니라 거기서 나에게 주는 그런 기술과 거기에서 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십시오. 자,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인생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그때는 존경하는지 몰랐어. 그 사람이 별로였거든.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의해서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대학교 4년 동안 이 세 가지를 네가 다 한다면 넌 정말 훌륭하게 대학생활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선배가 그때는 별거 아닌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선배가 대한민국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아, 되게 열심히 사셨던 선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무슨 얘기 했어요? 첫 번째, 성적 장학금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받아버렸어요. 저는 1점 정도 나왔지만 3.64의 학점을 하기 위해서는 3, 4학년은 저희가 열심히 성적 장학금 받았습니다. 했어요. 두 번째, 어떤 동아리에 미쳐버려요. 동아리. 진짜 미친 듯이. 근데 그 동아리가 학과 동아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외부에 있는 동아리. 실제 저는 동아리에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동아리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성적, 저는 학교 외부 동아리 했거든요. 연합 동아리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1.0이라는 학점이 딱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가 되게 컸는데 생각해보면 성적 장학금 받으면서 외부 동아리 미치기 쉽지 않아요. 학교보다 더 많이 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대학 시절 뜨거운 사랑을 해보라는 거죠. 이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포기됩니다. 연합 동아리에서 사랑하잖아요. 그 동아리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학교에서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적은 바닥을 깔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좀 자랑을 한다면 제가 포스콜 들어갔었던 이유는 전 이 세 가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1.0의 학점이 나오면서 동아리도 미쳐봤고요. 그리고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를 했냐면 CC를 사귀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걔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더라고. 딱 한 가지 내가 인정 못하겠는 게 그 여자 커플보다 성적이 낮기가 싫은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겨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보다 못하다는 얘기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 과 1등이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랑 동률로 가기 위해서 1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싫었거든. 또 같은 학년 같은 과 다녔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가 원했던 게 아니라 그 나의 어떤 목표. 여자친구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못하지는 말자는 목표가 저에게 그런 걸 만들었고 결국은 그 세 가지를 그래도 이뤘던 것 같고 지금 그 선배의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함께하기 힘든 세 가지였던 거죠. 함께하기 힘든 세 가지라면 어떤 것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네 대학생활 4년을 정말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애를 하라. 다시 오지 않는 대학생활을 정말 누가 봐도 충실히 보내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알마인드입니다. 마인드맵을 제가 그려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알마인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마인드라고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자, 알마인드에 어떤 제가 뭐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이토픽이라고 엔터 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면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여기서 또 올라가고 계속 확산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알마인드를 치고 저장하고 새로운 목표가 하나 더 생겼어.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이런 자격증을 딸 거야. 그럼 자격증 따기 위해서 준비를 뭐 해야지?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딱 했어.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자격증을 스캔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봉사활동 할 거야. 봉사활동할 건데 어디서 봉사활동할까? 열심히 적었죠? 그 봉사활동을 적어놓고 찍으면 기념사진 찍어서 여기 넣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직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것을 열어보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만다라트를 통해서 그 목표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를 갔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기업이냐면 제가 97년 10월 1일자 들어갔고요. 11월에 IMF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로 대기업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으면 좀 재수없어서 좀 들어주세요. 이제 포스코에 들어가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돼지고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 돼지고기를 안 사줘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소고기만 사줘요. 아, 진짜 진심이에요. 회사에서 끝나고 근처 음식점에서 사인만 하면 다 결제해줘요. 그냥 난 사인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음식점을. 그런데 중요한 건 몇 군데를 찍어놓고 여기서 드십시오. 사인하면 우리 회사랑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하는데 돼지고기집은 하나도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그때 당시. 다 소고기만 먹으래. 횟집 계약돼 있고 막 이래요. IMF 맞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1인분에 IMF 이전에는요. 1인분에 30만 원짜리 회를 먹었거든요. 근데 IMF 맞은 다음에 1인분에 10만 원짜리 회밖에 못 먹었어요. 정말 재수없죠. 예, 재수없더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운동센터에서 임직원들 건강관리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체육대학 학생 중에 유일하게 합격을 했고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제가 하는 일은 임직원들이 출근하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6시부터 8시까지 운동을 시키면 그분들한테 운동 끝나고 올라가서 9시부터 근무를 하기 전까지 운동을 시키고요. 그게 오전까지. 그리고 나서 8시부터 9시까지 센터를 정리하고 센터 문을 닫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냥 쉬어요. 그럼 12시가 돼요. 그러면 뭐 해요? 점심 먹어요. 그럼 나 뭐 해요? 쉬어요. 3시 되면 퇴근이에요. 8시간 근무하니까. 12시에 출근할 수도 있어요. 12시에 출근하면 뭐 해요? 아침밥 먹어요. 그럼 뭐예요? 쉬었다가 6시부터 임직원들 내려오면 운동시키고 퇴근했어요. 그게 나한테는 유일한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2시간 또는 야간 2시간. 이 2시간씩만 근무하면 되고요. 연봉도 셌고요. 보너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속은 총무팀 소속이었습니다. 아까 임직원들 복지라는 어떤 시설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전 진짜 대학교 3, 4학년 때 1학년 때 말고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1.0이라는 학점을 3.64로 바꾸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야. 너무 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6시 출근하면요. 회사의 임직원 중에 임원들 있죠. 임원들. 이사나 상무님들. 연봉 2억 3억씩 되신 분들. 연봉 2억 3억씩 되신
법인카드를 1,000만 원씩 써도 되는 분들, 97년도는 1,000만 원씩 써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지금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제가 소고기를 먹고 싶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할 정도로 그냥 했는데 그분들은 법인카드로 정말 농담하지 않고 회사차 끌고 다니고 법인카드로 장을 봐요. 법인카드를 와이프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IMF 시절에 그렇게 단단한 회사에서 임원직을 딱 하시는 분들, 야, 정말 부럽잖아요. 남들은 잘리고 있을 때 딱 버티고 있던 그분들이요, 매일 새벽에 저한테 보여준 모습은 만취되신 모습이에요. 술이 취해서 이렇게 비틀비틀 와요. 아, 호석 씨 안녕, 이러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 이제 건강관리 계속, 마사지 해주고, 사우나 있으니까 사우나 시켜드리고, 막 이러면서 올려보내는 거야. 나는 신입사원으로서. 야, 부럽다. 참, 임원들은 저렇게도 돈 주나? 이런 느낌. 돈 주는, 야, 저래 돈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자, 만년 과장, 만년 대리들, 승진하지 못하는 만년 과장이나 만년 대리들도 운동을 오십니다. 근데 오실 때 항상 쌩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너무나 쌩쌩해. 그러면서, 호석 씨 안녕! 운동 열심히 하고 가세요. 그때 느꼈죠. 아, 저분들은 쌩쌩한 거 보니까